사법시험이 요구하는 공부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가 지금 뭐 부자유보험을 공부하고 있고, 뭐 자기회험을 얘기하고 있고, 뭐 법인의 범죄력을 말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말로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자, 법인의 범죄 능력에 대해서 긍정설이 있고 부정설이 있는데, 긍정설에 놓은 거 최소한 3가지 말할 수 있고, 부정설에 놓은 거 최소한 3가지 말할 수 있을 정도. 요게 사법시험이 요구하는 합격의 이제 수준입니다. 자, 말을 할 수 있다는 소리는 글로 쓸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공부할 때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읽고 그래 그러고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거를 말로 할 수 있어야 돼요. 말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처음부터 안 되죠. 처음에 한 번 읽고 책도 없고 말하려니까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아요. 한마디도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한마디도 생각 안 난다는 소리는 결국 만약 당장 2차 시험장 들어가면 한마디도 못 쓴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백지 내고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채점위원들은 무시 좋아하죠. 백지 나오면. 그렇죠? 노력이 필요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면 되니까. 어쨌건 그 말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약간 떠든 거리라도 말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이제 스타디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스타디에서 말로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스타디도 너무 거창하게 하지 마시고, 제가 보기에 가장 좋은 스타디 이런 겁니다. 뭐, 한 2명이면 될 것 같아요. 최소 2명 정도. 그래서 별도로 시간도 잡지 마세요. 둘 다 이제 공부 진도를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전에 공부하고 점심 식사를 같이 하면서 서로 물어보는 겁니다. 진도가 같죠? 공부 내용이 같죠? 오늘 이제 우리 예를 들어서 죄형법정을 배웠다. 너 소호표 금지 원칙 한번 얘기해봐. 이거예요. 얘기 못하죠? 밥 먹지 마.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럼 밥을 먹기 위해서라도 한번 얘기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게 될 겁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뭐 떠듬이라도 이렇게 뭐 밥알도 튀겨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된 겁니다. 합격이에요, 그거. 그죠?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가 더 필요해요? 그러니까 말을 할 수 있으면 된 겁니다. 하산할 때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자꾸 이제 말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게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안 하고 혼자서만 자꾸 책만 보시는 분이 있는데 이런 분의 경우는 정말 그 표현할 수 있는 기회, 자기가 또 공부가 어느 정도 됐는가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또 그 말을 한다는 것이 사실은 공부의 능률을 굉장히 높이게 됩니다. 이해도를 높이고 집중력을 높이게 됩니다. 제가 전에 한번 그 TV를 봤는데, 우리나라에 어떤 이제 학자분이 나와서 무슨 뭐 나의 인생 뭐 이런 거 하는 그런 그 코너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사회자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교수님,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잘 하셨습니까? 뭐 거의 뭐 수석을 뭐 대학교 때까지 다 하신 분이니까,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잘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참 재밌는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예, 사실은, 제가 공부를 잘하게 된 이유는 우리 할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나운서가 어떻게 할아버지 때문에 공부를 잘 하시게 됐습니까? 물어봤더니, 할아버지가 옛날 한학을 공부하신 분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는 이제 그 당시 뭐 국민학교를 이제 다녔는데, 1학년 때, 학교를 갔다 이제 돌아왔는데, 할아버지가 자기를 부르더니, 얘야,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니?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학교 같은데 안 다녀도 모르겠으니까, 네가 한번 배운 거 할아버지한테 얘기 좀 해줘.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꼬마가 이제 신나게 할아버지한테 오늘 뭐 배웠고 뭐 자연에서 뭐 배웠고 뭐 얘기해 준 겁니다. 그게 매일이었다는 겁니다. 매일. 그래서 할아버지가 매일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그날 공부한 것을 한 번씩 다 할아버지한테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얘기했다. 이게 벌써 공부가 완벽하게 된 거죠, 벌써. 아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된 걸 얘기할 수 있지, 이해되지 못한 걸 얘기 못 해요. 그러니까 이해하고 다 얘기하게 된 겁니다. 근데 자기가 이제 한 4학년쯤 되니까 학교에서 배워서 그걸 그냥 할아버지한테 설명하기가 어려워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했느냐. 학교 끝나고 올 때 그냥 집으로 온 게 아니라 일단 뒷산에 올라갔대요. 뒷산에 올라가서 공부를 했다는 겁니다. 할아버지한테 설명하려고. 강의 준비를 한 거예요, 할아버지한테 강의하려고. 그래서 공부해가지고 그걸 갖다 할아버지한테 얘기했대요. 그래서 6학년 때까지 그렇게 하고 중학교 그렇게 다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책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선생님 강의를 듣는 게 아니라 저 얘기를 어떻게 할아버지한테 알기 쉽고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항상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력도 좋아지고 이해력도 좋아지고 그리고 또 말을 할 수 있다는 소리 완벽하게 또 알게 됐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그 자기가 책을 볼 때는 그냥 읽어나가는 게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지?
이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습관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그러니까 설명하려니까 이해를 정확히 해야겠죠. 그러니까 집중력 좋아지는 겁니다. 이해력 좋아지는 겁니다. 할아버지 때문이었다라고 설명하는데 진짜 맞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하지 마시고 하여튼 자꾸 배운 것을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근데 뭐 자기 뭐 친구도 없다. 뭐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혼자서 할 수 있어요. 혼자서 걸어 다니면서 뭐 이렇게 해서 그렇죠. 강의 끝나고 가면서 오늘 부자기범 공부했는데 부자기범에서 자기와 부자기의 구별을 어떻게 하는가? 뭐가 있더라? 뭐라 하면 뭐더라 뭐 하면서 얘기하면서 자꾸 혼자 말하려고 노력해 보는 겁니다. 물론 처음엔 잘 안 돼요. 한마디도 생각이 안 납니다. 안 나게 하고 제가 얘기하는데 약간 웃겼던 그런 얘기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자꾸 이제 여러 노력하다 보면은 습관이 되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할 수 있으면 된 거예요. 뭐 별거 아닙니다. 사시 합격 수준을 말할 수 있을 정도. 말할 수 있으면 답안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그럼 된 겁니다. 더 이상 뭘 요구해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말해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혼자라도 그날 공부한 거 자꾸 얘기해 봐요. 보는 게 좋다는 겁니다. 하여튼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스터디 하는 게 좋아요. 근데 거창하게 하지 마시고요. 너무 시간 많이 잡아먹게 하지 마시고 시간을 위해서 그래서 밥터디라고 또 얘기하더라고요. 하여튼 식사 시간을 이용해가지고 그저 오전에 공부한 거 너 한번 뭐 얘기해봐 하면 서로 이제 얘기해서 진짜 어떻게 보면 또 벌칙도 하나 정하는 거죠. 그래서 뭐 얘기를 못 한다면은 뭐 밥을 절반을 준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벌칙도 정해서 조용히 못할 때는 아예 굶는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진짜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공부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해 나가는 게 제가 보기에는 그냥 혼자서 막연하게 책 읽어 나가는 것보다 훨씬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부작용의 일반적 성립 요건에 대해서 보기로 합시다. 이 부작용도 범죄입니다. 자, 범죄이기 위해서 일단 행위라는 평가를 받아야만 되겠죠. 자, 행위라는 평가를 받아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성 요건 해당성, 자, 위법성, 책임이라는 평가를 받았을 때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이 부작위범의 행위와 관련해서 논해지는 개념이 일반적 행위 가능성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부작이라는 걸 아주 상식적 차원에서 한번 이해해 봅시다. 부작위 안 하는 겁니다. 근데 뭘 안 하는 거죠? 할 수 있는 걸 안 하는 겁니다. 그죠? 할 수 있는 것을 안 했을 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불가능한 걸 안 했다.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갑자기 한번 달나라 가보세요.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죠? 불가능하죠? 자, 그럼 달나라 안 갔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됩니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작위 범위라는 것은 항상 무엇을 전제로 하느냐?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했다. 가능했는데 안 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능성을 전제로 한다는 겁니다. 자, 그 가능성 가운데 첫 번째 가능성이 일반적 행위 가능성이라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일반적이라는 말은 일반인에게 가능했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갑이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일반인을 전제로 해서 보통 사람을 전제로 해서 일반인에게 가능한 것을 하지 않았을 때 이때 부작위는 행위라고 평가되는 겁니다. 따라서 일반인에게 불가능했다면 다시 말하면 사람이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면 자, 불가능한 것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걸 행위라고 볼 수 있을까요?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었다는 걸 전제로 하는데 이 사람이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일반적 행위 가능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았을 때 자, 일반적 행위 가능성이 있는 것을 부작위했을 때 비로소 이때 부작위는 행위라는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예를 한번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어떤 갑이라는 남자가 있습니다. 서울에 살고 있고, 또 아이가 있어요. 한 5살 정도 되는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름에, 이 꼬마가, 아들이, 고모를 따라서 이제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자, 5살짜리 아들이에요. 근데 이 아들이 이제 해운대 해수욕장에 놀러 가서 수영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다리에 쥐가 나왔어요. 그래서 허우적거리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막 허우적거리면서 아빠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아빠는 서울에 있죠. 서울에 있어서 도저히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어쨌든 아이가 애석하게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자, 아버지가 아이를 구했나요? 못 구했죠. 구하지 않았다. 즉 부작위를 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부작이라면 자기 의무가 필요하다는데, 자, 무엇을 근거로 아버지가 아이를 구해야 된다는 자기 의무를 인정할 수 있을까요? 역시 민법입니다. 자, 친권자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보호 의무를 갖고 있죠. 자, 민법이 인정하고 있죠. 이 보호 의무를 근거로 해서 이 아버지는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해야 된다는 자기 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자기 의무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행위를 놓고 평가할 때 자기 의무 있는 자가 아이를 구하지 않는 부작위를 했으니까 그럼 아버지를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까? 자,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자, 우리는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봐야 할 게 뭡니까? 이 아버지의 부작위를 행위로 볼 수 있는가를 먼저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어떤 경우에 이 아버지의 부작위가 행위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까? 이때는 이 갑이라는 특정한 사람을 전제로 하지 않고 일반인을 전제로 합니다. 한마디로 서울에 있는 보통 사람이 부산에서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하는 것이 가능했는가를 먼저 평가하게 되는 겁니다. 가능한 겁니까? 불가능하죠. 어떻게 서울에 있는 사람이 부산에 있는 아이를 구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는 말은 뭡니까? 일반적 행위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부작위가 뭐라 그랬어요? 할 수 있는 거, 가능한 것을 하지 않았을 때 문제가 되는 게 부작위라고 그랬죠. 이거는 아예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으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거니까 아무리 부작위를 했을지라도 이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안 했으니까 이때 부작위는 행위란 평가를 받지 않는 겁니다. 행위가 아니니까 아예 처음부터 살인죄나 뭐 다른 범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을 인정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상황을 바꿔봅시다. 아버지가 부산에 따라갔어요. 여기서 해운대 해수욕장을 같이 나간 겁니다. 근데 아이가 나 수영할래. 해봐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한 5m 앞에서 아이가 수영을 하다가 익사 직전에 그 위기에 처했고 근데 아버지는 그 아이를 구하지 않아서 아이가 익사했습니다. 자, 부작위를 했는데 일단 무엇을 평가해야 되죠? 이때 부작위가 행위인가를 먼저 평가해야 됩니다. 자, 이 행위인가를 검토할 때 필요한 게 뭡니까? 일반적 행위 가능성이 나온 거죠. 사람이 그 아이를 구하는 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었는가를 먼저 보게 되는 겁니다. 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할 수 있었죠. 아버지는 물가에 있었고 보통 사람이라면 그까지 5m 정도 들어가서 그 아이를 못 구하겠습니까? 이건 사람이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즉 일반적 행위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 행위의 가능성이 있었는데 아버지는 부작위를 했어요. 이때 부작위는 비로소 행위란 평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자, 행위라면 그다음부터 이제 이게 어떤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가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 행위 가능성의 문제는 어떤 갑이라는 특정된 사람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 아니라 일반인의 능력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라는 걸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반인, 즉 사람이 할 수 있었느냐 이걸 따지는 게 일반적 행위 가능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았을 때 이때 부작위는 행위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고 사람이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자, 불가능한 걸 안 했다고 그게 문제가 됩니까? 문제가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불가능하다면 일반적 행위 가능성이 없다면 그때의 부작위는 아예 행위가 아니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행위라는 평가를 받았다면 그다음부터 이제 구성요건 해당성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 구성요건 요소는 객관적 요소와 주관적 요소로 구성이 되는데 무엇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원칙일까요? 자, 객관적 요소를 먼저 검토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객관 요소가 먼저 나오고 다음에 주관 요소가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철칙은 아닙니다. 철칙은 아니에요. 때로는 그 케이스에 따라서 사례에 따라서 주관적 요소를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갑이 을을 칼로 찔렀습니다. 죽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칼로 찌르는 행위가 우리는 살인 행위냐 아니면 상해 행위냐를 평가해야 될 겁니다. 자, 근데 무엇을 고려해야만 이것이 살인 행위인지 상해 행위인지가 평가되는 것입니까? 고의라는 주관적 요소를 고려해야만 이게 살인 행위인지 상해 행위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이때 뭡니까? 이때는 고의라는 주관적 요소를 먼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 객관적 행위의 의미가 파악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어쨌건 이런 예외적인 경우가 있긴 하지만 우리가 구성요건 해당성을 검토할 때는 객관적 요소를 먼저 보고 주관적 요소를 나중에 보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러나 구체적인 상황에서 또 예외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구성요건 해당성을 봅시다. 우선 이제 구성요건적 부작위가 필요한데, 자, 진정, 부진정 불문하고 부작위는 일반의 공통된 요건이 있는데, 첫째가 구성요건적 상황입니다. 자, 이 구성요건적 상황은 별게 아니라 자기가 요구되는 객관적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요구되는 객관적 상황이 진정 부작위범의 경우에는 구성요건 속에 들어있어요.
자, 퇴거 불응죄는 진정 부작용의 가장 대표적인 예인데, 자, 주인의 퇴거 요구가 있으면 퇴거란 자기가 요구되는 거죠. 그래서 퇴거 요구란 상황이 조문 속에 이미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부진정 부작위 보면 이 자기가 요구되는 상황이 조문 속에 들어있질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이 부진정 부작위 보면 부작위에 의해서 자기범의 구속요건을 실현하는 범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범의 구속요건 속에는 이 구속요건적 상황이 자기가 요구되는 상황이 들어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 부진정 부작위범의 경우는 무엇이 구속요건적 상황이 되느냐? 구속요건적 결과 발생의 위험성이 바로 구속요건적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아까 해운대 사건을 말씀을 드렸는데 아버지가 물가에 같이 갔고 자, 아들이 물에 빠졌고 아버지가 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 아버지는 그 아이가 죽기를 원해서 구하지 않았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죽기를 원했다.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소리죠. 그래서 아버지 행위는 살인죄가 되는 겁니다. 살인죄,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되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아버지는 이 아이를 구하지 않는 부작위를 했습니다. 자, 이 부작위를 통해서 살인죄를 범했는데, 자, 살인죄는 자기범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부작위범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자, 형법 250조 1항을 보면 사람을 살해한 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해한. 이거 현재형으로 바꾸면 하는, 살해하는 뭡니까? 자기범의 형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아버지는 아이를 구하지 않는 부작위를 통해서 사람을 살해한다는 자기범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살인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사람을 살해한 자이라고 규정되는 살인죄의 구성요건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아버지가 뭘 해야 되는지 자기가 요구되는 상황이 들어있지 않아요. 그렇죠? 아이가 뭐 물에 빠졌다는 상황이 들어있습니까? 그런 게 들어있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진정 부작위범의 경우는 결과 발생의 위험성, 아까 아이가 물에 빠져서 지금 사망 직전에 처했다는 이 위험성이 자기가 요구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작위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개별적 행위 가능성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자, 일반적 행위 가능성과 개별적 행위 가능성을 잘 구별해야 돼요. 자, 체계상으로 일반적 행위 가능성은 행위의 요소가 됩니다. 근데 개별적 행위 가능성은 이건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 구성요건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체계적 지위를 달리한다는 걸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개별적 행위 가능성이 무엇을 말하느냐를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일반적 행위 가능성은 누구의 능력을 기초로 판단합니까? 아까 해운대 사건에서 그 갑이라는 아버지입니까? 그 특수한 사람입니까? 특정된 사람입니까? 아니죠. 일반인이었죠. 보통 사람이었죠. 특정된 사람이 아니죠. 그러나 이 개별적 행위 가능성에서 그 가능성이 있었느냐, 아이를 구하는 것이 가능했는가의 문제는 이 개별적 행위 가능성에서는 일반인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갑이라는 그 아버지의 능력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갑, 그래서 뭐 성이 뭐 박씨였다 보면 박아무개 씨가 그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하는 것이 가능했느냐, 불가능했느냐, 이걸 따진 겁니다. 그래서, 그 박아무개 씨가 물에 빠진 자기 아들을 구하는 것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능했다. 그 박 씨가 가능했다. 이게 뭡니까? 개별적 행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개별적. 갑이라는 그 특수한 사람이 그 특수한 상황에서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하는 것이 가능했다는 거죠. 가능했는데 안 하는 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갑이라는 사람한테도 불가능했다. 이게 뭐니까 불가능한 걸 안 했다고 해서 그게 죄가 되지 않아요. 가능한 것을 하지 않아야만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박아무개 씨라는 이 갑이라는 사람이 물에 빠진 자기 아들을 구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을 때 이때 부작위가 구속요건에 해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개별적 행위 가능성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반적 행위 가능성을 일반인이 할 수 있었느냐의 문제를 따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 개별 구속요건 해당성 단계에서 개별적 행위 가능성을 일반인이 아니라 바로 그 특정된 사람, 누구죠? 물가에 있었던 갑이라는 그 아버지, 그렇죠? 박아무개 씨, 그 사람이 과연 아이를 구하는 것이 가능한가를 따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본다면 일단 물가에 있었으니까 일반적 행위 가능성 인정된다. 그럼 그때의 부작위는 행위로 평가되고 이 구속요건 해당성 단계에서는 개별적 행위 가능성을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갑이라는 이 박아무개 씨를 보는 거죠. 일단 수용을 할 수 있었는가를 따져봐야 될 겁니다. 할 줄 안다. 그럼 뭡니까? 이 갑이라는 박아무개 씨가 개인적으로도 그 아이를 구하는 것이
가능했다는 거죠. 자, 개인적으로 이 박아무개 씨가 아이를 구하는 것이 가능했다. 이게 뭡니까? 개별적 행위 가능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아무개 씨가 아이를 구하는 것이 가능했는데 안 했다는 거죠. 이때 부작위는 살인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 이런 평가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상황을 이렇게 바꿔봅시다. 자, 이 아버지가 이제 아이와 함께 해운대 해수욕장을 갔습니다. 아이가 수영을 하겠다. 해라. 그래서 아이가 이제 혼자서 수영을 하다가 익사 직전에 위기에 처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구하지 않았어요. 자, 물에 서서히 잠겨가는 제 아이를 바라보면서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가 죽고 말았습니다. 자, 근데 왜 구하지 않았냐?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아버지가 장애인이었습니다.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이었고, 휠체어를 타고 아이와 함께 해변가에 놀러 갔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때 아버지의 부작위를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는가를 한번 검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이 아이를 구하지 않았다는 부작위가 행위라는 평가를 먼저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때 필요한 게 뭡니까? 일반적 행위 가능성이죠. 이때 이 두 다리 없는 이 아버지를 전제로 판단합니까? 아니죠. 더 사지 멀쩡한 보통 사람을 전제로 판단하는 겁니다. 일반인의 능력을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자, 일반인 정도라면 그 5m 정도 거리에 있는 아이 구하는 거 충분히 가능하죠. 즉 일반적 행위 가능성이 있었는데 아버지는 부작위했기 때문에 이때 부작위는 일단 행위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럼 이제 행위고 그 이제 구성요건 해당성 단계로 넘어가는데 여기서 필요한 게 뭡니까? 개별적 행위 가능성입니다. 자, 이제 무엇을 문제 삼죠? 누구의 능력을 문제 삼죠? 두 다리가 없는 이 장애인인 바로 이 아버지를 문제 삼는 겁니다. 이 두 다리가 없는 장애인인 아버지가 그 아이를 구하는 것이 가능했는지를 문제 삼습니다. 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고 해야죠. 그렇죠? 뭐 걷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수영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불가능하다고 해야겠죠. 그럼 뭡니까? 이 사안은 일반적 행위 가능성 인정되지만 개별적 행위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아버지에게는 아이를 구하는 게 불가능해요. 자, 불가능한 걸 안 했다고 이걸 우리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아이를 구하는 것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처벌할 수 있겠지만 불가능한 걸 안 했다고 해서 처벌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 사안은 개별적 행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살인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 그래서 아버지는 무죄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 행위 가능성과 개별적 행위 가능성. 그 일반적이란 말은 일반의 능력을 가지고 판단하는 소리고, 개별적이라는 소리는 바로 구체적이면서 특정된 행위자의 능력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부 가능한 것을 하지 않았을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건 진정, 부진정 가리지 않고 다 필요한 건데, 자, 부진정, 부작위 범위한 특유한 요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보증인 지위라는 것이고, 또 하나가 행위 정형의 동가치성이라는 겁니다. 이건 잠시 이따가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또 왜 부진정, 부작위 범은 결과범의 성격을 갖습니다. 자, 부진정, 부작위 범은 결과범의 성격을 갖는데, 따라서 결과 방지가 가능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죠. 그렇죠? 부진정, 부작위 보면 결과범의 성격을 갖고 따라서 결과 방지의 가능성도 중요한 구성요건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 방지가 처음부터 불가능했다면 자, 불가능한 것을 안 했다고 이게 죄가 돼요? 안 되는 거죠. 가능한 것을 하지 않았을 때 그게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 방지의 가능성도 부진정, 부작위 범의 중요한 객관적인 구성요건 요소가 되는 겁니다. 자, 이와 관련된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자, 138페이지에 판례 연구 1신재강 대출금 사건을 보겠습니다. 상업의 은행장 갑은 1신재강 주식회사의 기업 경영 상태가 부실하여 도산의 위기에 처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으나 1신재강이 이미 자체 자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음을 알고 기존 대출금의 상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자, 돈을 받아내지 않았다. 자기입니까? 부작입니까? 안 했다는 거죠. 부작입니다. 그래서 이 부작위가 문제된 겁니다. 엄마고 1신재강은 결국 엄결제를 하지 못하여 도산하였고 상업은행은 막대한 손해를 보았다. 자, 대출금 상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은행장 갑의 죄책이 뭐냐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은행장은 은행의 사무를 처리한 자입니다. 자, 은행의 사무를 업무상 처리한 자인데, 자, 그러면 은행장은 어떻게 은행의 사무를 처리해야 됩니까?
은행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손해가 없도록 은행의 사무를 처리해야 될 의무를 갖고 있는 사람이죠. 자, 그러면 또 대출을 해준 일신제강의 기업 경영 상태가 부실하다면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자기 의무가 있을까요? 빌려준 돈 빨리 회수해야 된다는 자기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래야 은행에 손해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냥 부도로 나와버리면은 은행 돈 떼어먹히는 거죠. 어디 가서 봤습니까? 피해보는 거죠. 자, 근데 이 사람은 그 상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작위를 통해서 은행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해서 이 검사는 이 은행장을 부작위에 의한 업무상 배임죄로 공소 제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변호사라면 어떻게 변론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배운 지식 가지고 충분히 변론할 수 있어요. 자, 일단 그 일신자가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출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돈이 없어요. 자, 돈이 없어요. 없는 돈은 어떻게 받아냅니까? 그래서 있는 돈은 받아낼 수 있지만 없는 돈은 못 받아내요. 뭐 일신자가 돈을 뭐 찍어서 주겠습니까? 그렇죠? 없는 돈은 받아낼 수 없는 거죠. 한마디로 뭡니까? 돈을 받아내는 게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죠. 뭡니까? 이 결국에 피해를 없애는 게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죠. 결과 발생의 방지가 불가능한 상황이죠. 자, 그럼 불가능한 거, 돈을 받아내는 것은 불가능한데 그 불가능한 것을 안 했다고 해서 이 사람을 그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안 되는 거죠. 돈이 있었고, 자, 그래서 받아낼 수 있었어요. 상환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을 때 이때 부작위는 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요. 상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불가능한 것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죄가 될까요? 아니죠. 이 부작위범은 언제나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죄가 되는 겁니다. 하는 것이 가능한데 그걸 안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법원도 뭐라고 평가했느냐. 자, 그 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 고득법은 그 당시 은행 보증회사의 채무를 자체 자금으로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사실이 전제되지 않는 이상 그러한 조치는 불가능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행위가 업무상 배임죄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즉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돈을 받아내는 것도 불가능하고 불가능한 것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부작위범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죄 판결을 선고했던 사안입니다. 물론 이 판례에서 그 가능성이라는 것이 어떤 가능성인지 상당히 좀 애매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자, 이걸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처음부터 우리가 처음에 공부했던 일반적 행위 가능성이 없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돈이 없는 회사로부터 돈을 받아내는 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사람이 할 수 없죠. 그렇다면 일반적 행위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행위가 아니고 행위가 아니라면 배임죄 안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개별적 행위 가능성이 없다고도 설명할 여지가 있는데 어차피 판례는 불투명합니다. 근데 어쨌건 일반적 행위 가능성이 없건 개별적 행위 가능성이 없건 또 결과 방지의 가능성이 있건 없건 그 가능성이 뭐든지 없다면 죄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하여튼 그래서 우리 판례는 약간 좀 두리뭉술하게 죄가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평가에 따라서는 뭐 이렇게 저렇게 다 평가할 수 있는데 하여튼 이 사안에서는 결과 방지의 가능성이 처음부터 없었다고도 평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진정 부작위범은 결과범이고 결과범이라면 결과 방지의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돈이 없었고 따라서 피해, 결과 발생을 방지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거죠. 그래서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성요건에 해당해서 인정하기 위해서는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 진정부작위범은 거동범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구성요건적 결과를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진정 부작위범은 결과범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인과관계와 객관적 기적의 문제가 있는데 진정 부작위범은 거동범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인과관계와 객관적 기적은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부진정 부작위범은 결과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인과관계와 객관적 기적을 검토를 해야만 되는 겁니다. 또 주관적으로서도 뭐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고 이와 같이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되고 또 위법성과 책임이 인정된다면 부작위범이라는 범죄가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일반적인 얘기죠. 그래서 진정이든 부진정이든 이러한 일반적 요건을 갖춰줄 때 부작위범이 성립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논의의 초점을 이제 좁혀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부진정, 부작위범 쪽으로 초점을 좁혀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진정부작위범은 부작위를 통해서 부작위범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될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건 뭐 당연한 거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부진정 부작위범입니다. 자, 이 부진정 부작위범은 행위는 부작인데, 자, 행위는 부작이에요. 그럼 부작이라면 부작위범의 구성 요건을 실현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부작이면서 자기범의 구성 요건을 실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부작위에 의한 자기범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가능해요? 자, 아까 해운대 사건을 말씀드렸는데, 아버지, 자,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하지 않는다는 부작위를 했습니다. 이 부작위를 통해서,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아이를 죽게 했다는 거죠. 결국, 살인죄라는 자기범의 구성요건을 실현했다는 겁니다. 자, 아버지는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어요. 근데 살인죄 구성요건은 사람을 살해하는 자귀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 자귀의 형식으로 된 것을 부작위를 통해서 범할 수 있을까요? 그 원칙으로 안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죄형법정지를 공부했죠. 또 죄형법정지의 명확성의 원칙을 공부했습니다. 즉 무엇이 금지되어 있는가를 구성요건은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살인죄라는 자기범의 구성요건을 무엇을 금지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살해하는 자기를 금지하고 있어요. 그 자기를 금지하고 있죠. 근데 아버지는 자기를 한 것이 아니라 부자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성요건은 자기를 금지하고 있지 부자기를 금지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쉽게 부자기에 의해서 살인죄 구성요건, 자기범의 구성요건을 실현했다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게 보는 것은 죄형법정지 위반이 됩니다. 자, 우리 형법은 자기에 의해서 살인죄를 범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 부자기에 의해서 살인죄를 범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죄형법정지 위반이라는 이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떤 우리가 평가를 거쳐야 될까요? 자, 이런 평가를 거쳐야 됩니다. 자, 살인죄는 자기범의 구성요건입니다. 사람을 살해하는 자기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범의 구성요건은 원칙적으로 자기에 의해서 실현할 수 있는 겁니다. 부자기에 의해서는 실현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부진정 부자기범은 부자기에 의해서 자기범의 구성요건을 실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자기에 의해서 자기범의 구성요건을 실현했다고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평가를 해야 될까요? 자, 이것이 부자기지만 자기와 같다는 평가를 해버리면, 자, 부자기지만 실질적으로 자기와 같다는 평가를 해버리면, 자, 외관상으로는 부자기지만 실질적으로 자기와 같으니까, 자기와 마찬가지니까, 자, 비록 부자기일자도 자기와 마찬가지니까, 자기범의 구성요건을 실현했다고 평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진정 부자기범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평가가 있어야 되느냐. 이 부자기를 자기와 같다고 보는 평가가 행해져야만 됩니다. 이 부자기를 자기와 같다고 보는 그런 평가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이 부자기가 자기와 같다는 평가를 뭐라고 말하느냐? 동치성이라고 말합니다. 동치성. 자, 동치성, 부자기를, 자기와, 대등하게 볼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같은 위치에 놓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부자기지만 이것이 자기와 대등하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되면, 비록 부자기지만 자기범의 구성요건을 실현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형법정지 위반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또 이제 어떤 경우에 부자기지만 자기와 같다고 볼 것이냐. 자, 어떤 게 동치성을 인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또 생기는 겁니다. 자, 여기서 동치성에 두 가지 요소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게 뭐냐? 첫째가 보증인 지위라는 것이고, 그 다음이 행위 정형의 동가치성이라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 요소입니다. 우리 현재 부진정 부작용을 보고 있어요. 자, 부진정 부작용은 부작위에서 자기범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범죄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자기범이 결과범입니까? 거동범입니까? 부진정 부작위범은 결과범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때 자기범도 결과범이겠죠. 그럼 그 자기범을 한번 또 분석을 해봅시다. 자, 부작위에서 이 자기범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데, 이 자기범은 결과범이니까, 그래서 그림이 좀 반대가 됐긴 했지만, 행위적 측면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결과적 측면이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이건 자기법이니까 행위적 측면은 뭡니까? 자기죠. 그래서 행위는 자기죠. 자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침해 결과, 이런 결과를 요구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행위 정의의 동가치성은 뭐냐? 이건 자기와의 등가성의 문제입니다. 자, 한마디로 부자기. 아무것도 안 하는 부자기가 이 자기범에 규정된 자기와 그 행위 반가치 측면에서 같다고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 반가치의 등가성과 관련된 것이 바로 행위 정형의 동가치성입니다. 그래서 동가치하다, 즉 행위의 어떤 형태, 이걸 행위 정형 또는 행위 양태라고도 부릅니다. 행위 양태, 어떤 행위의 어떤 특징 같은 거죠. 그 행위의 특징이 이것이 부작위였지만 자기와 성격 면에서 같다고 본다면 행위 측면은 같다고 말할 수 있겠죠. 이것만 가지고 안 되고 결과 측면도 같아야 돼요. 그래서 이 결과의 동치성과 관련된 것이 보증인 지위라는 겁니다. 보증인 지위. 이 보증인 지위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그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관계입니다. 자, 아버지는 아들의 생명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증해 주어야 될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에 대해서 보증인 지위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라는 보증인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자, 아들의 생명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증을 해줘야 될 의무를 갖고 있는 아버지라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부작위를 통해서 어떤 사망의 결과를 이야기했을 때 이 결과는 자기에 의한 결과와 같다는 평가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증인 지위에 있는 사람, 아들의 생명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증해줘야 될 의무를 가진 사람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를 통해서 어떤 사망의 결과를 이야기했을 때 이 결과는 결국 자기에 의해서 그러한 결과를 이야기한 것과 같다는 평가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보증인 지위라는 것은 결과와 관련된 동지성의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주의할 점은 보증인 지위를 결과와 관련된 동지성의 요소라고 해서 이 보증인 지위를 결과 반가치 요소로 파악하면 안 됩니다. 자, 지금 설명드린 대로 보증인 지위에 있는 자가 부작위를 통해서 그런 결과를 이야기했을 때 그 결과는 자기라는 행위에 의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보증인 지위는 이것은 그 결과 반가치 요소가 아니라 행위 반가치의 요소가 되는 겁니다. 자, 그 점을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요건을 갖추게 되면은 이때는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까? 부작위는 자기와 같다. 동치하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부작위가 자기와 같으니까 비록 부작위지만 자기범의 구성 요건을 실현했다. 이런 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요 두 가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작위범 쪽에서 가장 중요한 논점이 바로 이 동치성이고, 그 가운데서도 이제 보증인 지위하고 행위 정형의 동가성이 중요한 논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보증인 지위를 좀 보기로 합시다. 보증인 지위. 자, 보증인 지위에 있는 사람, 아버지라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아들을 구하지 않는다는 부작위를 통해서 사망의 결과를 야기했을 때, 이때 결과, 아들이 죽었다는 결과는 결국 아들을 칼로 찌르거나 목을 조르는 자기에 의해서 야기한 결과와 같다는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바로 보증인 지위라는 겁니다. 자, 그럼 개념을 보기로 합시다. 자, 보증인지위란 일정한 법익과 특수하고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서 그 법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증 또는 보장해 주어야 할 지위를 말합니다. 우리 형법 18조는 이제 위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자라고 포괄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이의 생명에 대해서 위험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에 대해서 보증인 지위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이 보증인 지위는 이제 일단 부진정 부작용에서 기술되지 아니한 규범적인 구성요건 요소입니다. 자, 기술되지 아니야. 무슨 말입니까? 조문석에 나타나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 아버지는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하지 않는다는 부작위를 통해서 사람을 살해하는 자기의 형식으로 규정된 자기범인 살인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한 겁니다. 근데 살인죄 속에 아버지가 보증인 지위란 그런 말이 나와 있습니까? 살인죄는 오로지 사람을 살해한 자는 이렇게만 돼 있지 아버지 얘기 전혀 그런 거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구성요건은 구성요건 요소지만 살인죄란 조문에는 기술되어 있지 아니한 그러한 규범적인 구성요건 요소로 파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보증인 지위는 일종의 신분의 성격을 갖게 됩니다.
아버지로서 신분, 뭐 신분이죠. 그래서 이 부진정 부자기범은 진정 신분범의 성격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요 점이 진정 부자기범하고 다른 거죠. 그래서 부진정 부자기범은 보증인 지위라는 신분을 요구하는 진정 신분범의 성격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쨌건 이제 보증인 지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또 필요한가가 문제가 될 겁니다. 자, 여러 가지 얘기가 거기 나와 있어요. 세 가지 요건이 나와 있는데, 자, 이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자기 의무라는 겁니다. 그 아들을 구해야 되는 자기 의무죠. 아들을 구해야 한다는 의무죠. 그리고 아들을 구해야 된다는 의무를 가진 사람, 이런 자기 의무를 가진 사람이 결국 아들에 대한 보증인 지위를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보증인 지위를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 내용은 자기 의무, 이걸 말하는 겁니다. 자기 의무를 보증인 의무라고도 말합니다. 보증인 의무, 자기 의무 전부 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논점을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보세요. 이 아버지가 아이를 구하지 않는다는 부작위를 했고, 자, 그로 인해서 아이를 죽게 했습니다. 그래서 부작위를 통해서 자기의 형식으로 범할 수 있는 살인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겁니다. 이때 아버지의 부작위를 자기와 같다고, 자, 동치하다고 평가해야 되는데, 자, 그 중에 하나가 보증인 지위죠. 근데 보증인 지위를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 요소는 뭐라고 했습니까? 보증인 의무, 자기 의무였죠. 자기 의무. 그래서 자기 의무가 인정돼야만 보증인 지위가 인정되고, 그래야만 동치성 인정되고, 그래야만 부작위는 자기와 같다는 평가를 받게 되고, 그래야만 부작위를 통해서 살인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했다는 평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해운대 사건의 경우에서 자기 의무는 어떤 자기 의무일까요?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해야 된다는 자기 의무입니다. 자, 이게 있어야 돼요. 자, 어쨌건 부진정 부작위범도 부작위범이고, 부작위범이라면 반드시 자기 의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별로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부작위범이니까 당연히 자기 의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자기 의무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는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해야 된다. 그 자기 의무가 어디 있습니까? 자, 보세요. 이 사람은 살인죄라는 자기범의 구성요건을 실현했는데, 이 자기범, 살인죄 구성요건 속에 아버지는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해야만 된다는 자기 의무가 나타나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250조 1항은 그냥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무기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지, 뭐 아버지가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해야 된다는 그런 자기 의무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자기가 실현한 조문, 자기가 침해한 그 구성요건 속에 자기 의무가 전혀 나타나지 않다는 거죠. 어쨌든 부진정 부작위범도 부작위범이고, 부작위범이라면 반드시 자기 의무가 있어야 되는데 조문 속에 자기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어쨌든 자기 의무가 있어야 부진정 부작위범이 성립하는 겁니다. 자기 의무가 없다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조문 속에는 없다는 거죠. 살인죄, 자기가 실현하는 살인죄라는 자기범의 구성요건 속에는 그런 자기 의무가 나타나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문제가 뭡니까? 조문에 자기 의무가 없다. 근데 어쨌건 자기 의무는 있어야 된다. 그러면 조문에 없다면 무엇을 근거로 자기 의무를 인정할 것이냐? 즉 자기 의무의 발생 근거가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조문이 없어요. 조문이 없다면 무엇에 의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까? 해석에 의해서, 학설에 의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기가 갑이 실현하는 그 자기범의 구성요건 속에는 전혀 자기 의무가 나타나지 않다는 거죠. 자, 이 논리가 뭐냐? 보세요. 살인죄는 자기범의 구성요건 속인데, 구성요건인데, 이 자기범의 구성요건 속에는 금지 규범은 들어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자, 살인을 금지하는 규범도 있죠. 그러나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하라는 명령 규범, 즉 자기 의무는 들어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근거로 이제 자기 의무를 인정할 것이냐? 자기 의무의 발생 근거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조문이 없으니까 학설, 해석에 의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논쟁이 어디에 나오느냐? 자, 142페이지에 나옵니다. 그 문제 좀 한번 읽어볼까요? 형법 제18조는 그 전단에서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라는 폭넓은 자기 의무를 규정하고, 후단에서는 그에 대한 예시인 선행 행위로 인한 자기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기 의무와 그 기초가 되는 보증인 지위의 구체적 발생 근거는 완전히 학설에 맡겨져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걸 이해하면은 부작위범 다 이해한 겁니다.
자, 그래서 부작위범 가운데 이제 부진정 부작위범은 부작위에서 자기 범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범죄고, 자, 부작위에서 자기 범의 구성요건을 실현했다고 해서는 이 부작위가 자기와 같다는 평가를 받아야 되고, 이게 동치성인데, 부작위가 자기와 같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보호적인 지위가 필요하고, 보호적인 지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자기 의무가 필요한데, 자기 의무가 조문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근거로 이 보호적인 의무, 자기 의무를 인정할 것이냐, 자기 의무의 발생 근거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조문이 없으니까. 이에 대해서 형식설, 기능설, 그 다음에 결합설 등이 대립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 해운대 사건의 경우에는 무엇을 근거로 해서 자기 의무를 인정할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민법. 그래서 증권자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보호 의무. 그래서 민법이란 법령에 의한 자기 의무가 인정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자기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의무가 있고 그래서 보호주인지가 인정되니까 이 아버지의 부작위는 자기와 같다, 동치하다는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부작이지만 살인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했다고 평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호주인 의무까지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호주인 의무, 바로 자기 의무를 말합니다. 이 보호주인 의무란 보호주인 지위로부터 발생하는 결과 발생 방지 의무를 말합니다. 물론 꼭 이렇게만 설명될 수 없어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보호주인 의무로부터 보호주인 지위가 형성된다고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서로 이건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설명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의무가 꼭 보호주인 지위로부터 나온다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보호주인 의무, 자기 의무가 있다면 보호주인 지위가 인정된다.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겁니다. 우선 이러한 보호주인 의무, 자, 자기 의무는 법적인 의무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덕적 의무로는 불충을 합니다. 여기서 법적인 의무라는 것이 반드시 어떤 실정법적인 의무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 주의해야 됩니다. 실정법이 규정하는 그런 의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의무다는 말입니다. 법적인 의무를 갖고 있는 의무란 말이에요. 자, 이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판례가 하나 있는데 142페이지에 아래 판례 하나 읽어보기로 합시다. 자, 이건 그대로 지문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판례입니다. 142페이지 아래에 자기 의무의 발생 근거에 대한 판례를 한번 처음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형법상 부작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의 결과 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자기 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자, 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자기 의무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여기서 말하는 법적이란 말이 도대체 뭘까요? 실정법적인 이 말일까요? 자, 그 다음 또 봅시다.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 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부작위가 자기에 의한 법익침과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동가치성을 말하고 있죠. 그렇죠? 부작위가 자기와 같다는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가치성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동등한 가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즉 부작위가 자기로 평가될 수 있다면 이 말입니다. 자기에 의한 실행위와 동일하게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고, 자, 여기서 자기 의무는 법적인 의무이어야 하므로 단순한 도덕상 또는 종교상의 의무는 포함되지 않으나 자기 의무가 법적인 의무인 한 성문법이건 불문법이건 상관이 없다. 불문법, 뭡니까? 관습법에 의한 자기 의무를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정법상의 자기 의무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또 공법이건 사법이건 불문으로 법령, 그 다음에 법률행위, 대개가 계약이겠죠. 그래서 법령, 계약, 또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이고 기타 신의 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교 혹은 조리상의 자기 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법적인 자기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인 자기 의무에서 그 법이라는 것은 반드시 실정법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불문법도 포함되고 조리, 사회상교, 신의식도 포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법적이라는 말은 꼭 실정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이제 140회로 돌아옵시다. 그래서 법적인 의무라 되고, 또 하나, 법적인 의무라고 전부 자기 의무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자에게 그 친분상의 지위로 인해서 특별히 주어진 의무라면 됩니다. 자, 그 사람에게만 특별히 주어진 의무라면, 그게 자기 의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법적인 의무이긴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일반적인 자기 의무는 보증인 지위에서의 보증인 의무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갑이라는 학생이 이제 집을 가는데, 그 길가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불이 막 난 겁니다. 갑이 그걸 목격했고, 불구경은 뭐 사실 재밌죠. 그래서 갑이 서서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이제 소방차가 이제 한 대 도착을 했어요. 근데 너무 급해서 소방차가 이제 한 대밖에 안 왔고, 또 조그만 소방차였습니다. 또 을이라는 소방관 한 명밖에 오지 않았어요. 급해서 그냥 일단 을이 먼저 온 것 같아요. 이 소방차가 이제 을이 내려가지고 이제 그 호스를 가지고 이제 불을 막 끌려고 합니다. 이 수압이 굉장히 세죠. 그러니까 호스가 막 요동을 칩니다. 누군가가 좀 붙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을이 이제 갑이라는 대학생, 건장한 학생 보고, 학생, 잠깐만 나 좀 도와주게. 이 호스 좀 붙들어 주게 그랬습니다. 자, 근데 갑은 싫어요. 그랬어요. 왜? 물이 좀 튀고, 그럼 옷 버리고, 뭐 그러겠죠? 그래서 싫어요. 자,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이때 갑이 을의 요구, 이 소방관 을의 지위나 협력 요구에 응해야 될 법적인 자기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 법적인 자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경범죄 처벌법으로 처벌이 됩니다. 그래서 화재 발생 시에 그 소방관의 지위나 협력 요구에 불응하면은 처벌됩니다. 법으로 처벌해요. 그래서 하면 이 지위나 협력 요구에 응해야 될 법적인 자기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자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어요. 부작위했습니다. 그래서 이 진화가 늦어져 가지고 이 건물이 그냥 다 전소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때 갑에게 이 자기 의무를 부작위했다고 해서 부작위에 의한 방화죄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느냐?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이 진화 협력 요구에 응해야 될 의무가 비록 법적인 의무이긴 할지라도 이게 유독 갑에게만 주어진 의무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일반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의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적인 의무이지만 행위자에게만 특별히 주어진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자기 의무는 부진정 부작위범에서의 자기 의무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여기서 자기 의무가 될 수 없으니까 부작위에 의한 방화죄는 성립할 수 없고 그냥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만 처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보증인 의무에서 그 자기 의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자는 법적인 의무라 된다. 그 법적이라는 것의 의미를 아까 우리 판례를 통해서 검토해 봤고요. 또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의무가 아니라 행위자에게만 그 신분상의 지위로 인해서 특별히 주어진 의무라야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보증인 의무랑 이 자기 의무하고 이 보증인 지위의 관계가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체계적 지위라는 문제가 나왔네요. 체계적 지위. 자,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체계적. 자, 체계적이라면 여러분 이제 뭘 떠올리셔야 됩니까? 범죄 체계론. 별거 아니에요. 3단계 체계론이 통솔이니까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 이걸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단 구성요건, 해당성이 필요하고, 자, 그러면 위법성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책임이 필요한데, 자, 그리고 이 보증인 지위, 보증인 의무의 체계적 지위란 말은 이 보증인 지위나 보증인 의무, 즉 자기 의무가 도대체 어디에 소속이 되느냐. 이 문제입니다. 구성요건 요소인가, 위법성 요소인가, 아니면 책임 요소로 볼 것인가. 이에 대한 논쟁이 바로 체계적 지위에 대한 논쟁입니다. 자, 먼저 위법성 요소설이 있습니다. 자, 요 견해는 보증인 지위와 보증인 의무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증인 지위도 위법성 요소이고 보증인 의무도 전부 위법성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견해는 왜 보증인 지위나 의무를 위법성 요소로 보느냐? 왜 구성요건 요소로 보지 않느냐? 그 이유는 부진정 부작위범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해운대 사건. 아이를 구하지 않는다는 부자를 통해서 살인죄 구성요건을 실현했는데, 자, 이 살인죄 구성요건 속에 아버지로서의 어떤 지위 같은 게 나타나 있습니까? 없죠. 또 아버지가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해야 된다는 의무가 나타나 있습니까? 없죠. 즉 구성요건에 지위나 의무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증인 지위나 의무는 구성요건 요소가 될 수 없고 결국 위법성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도 나름대로 근거를 갖고 있는 학설입니다. 근데 이 견해가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는데요. 첫째, 이 보증인 지위나 보증인 의무가 구성요건 요소가 아니다 보니까 구성요건 해당성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된다는 문제를 갖게 됩니다. 자, 해운대 사건 생각해 보세요.
자, 그 해운대 해수욕장에 갑이라는 아버지만 있었느냐? 아닙니다. 주변에 한 100여 명 정도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생각해봅시다. 이 100여 명이 그 아이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걸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구하지 않았어요. 자, 100명의 사람이 한 명도 뛰어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쉽게 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구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100명의 사람 가운데서 아이를 구해야 된다는 자기 의무를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 말입니까? 아버지만이죠. 민법상 친권자의 보호 의무를 근거로 해서 자기 의무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아버지만이고 나머지 99명은 아니라는 겁니다. 즉 아버지만이 보증인 지위와 보증인 의무를 갖고 있고 나머지 99명은 그런 지위나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위법성 요소들은 보증인 지위와 의무를 위법성 요소로 보다 보니까 보증인 지위가 있건 없건 간에 부작위를 했다면 일단은 구속요건 해당성을 인정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부작위도 살인죄 구속요건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 나머지 99명의 일반인의 부작위도 일단은 구속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총 100명이가 전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구속요건에 해당하고 그러면 위법성 심사 단계에서 뭘 검토하느냐? 이런 지위나 의무를 갖고 있는 사람의 행위만 위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만이 이러한 지위나 의무를 갖고 있으니까 아버지의 행위만이 위법하고 그 나머지 99명의 사람들은 이러한 지위나 의무를 갖고 있지 않으니까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자는 겁니다. 이렇게 평가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위법성 심사 단계에서 그 일반인들을 배제하자는 게 위법성 요소설의 문제입니다. 근데 뭡니까? 지금 쓸데없는 짓 하고 있죠? 그 나머지 99명의 행위들은 형법상으로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 의미가 없으니까 전혀 무의미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무의미함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구속요건에 해당한다고 봄으로써 이 구속요건 해당성의 범위가 엄청나게 확대된다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불필요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뭐 100명이나 1000명이었다면 10,000명이었다면 전부 구속요건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 일일이 다 하나하나 10,000명 구속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성이 없어. 이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쓸데없는 짓이죠. 그래서 어쨌건 구속요건 해당성의 범위가 부당하게 확대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범죄 체계론적인 문제가 있어요. 자, 우리가 위법성은 어떻게 심사했죠? 위법성 조각 사유의 부존재의 확인을 통해서 위법성을 우리가 확정을 지었습니다. 이 바로 통설의 인식 근거설 입장이죠. 근데 이 위법성 요소들이 위법성 조각사의 부존재 확인을 통해서 위법성 확정합니까? 아니죠. 보증인 지위와 보증인 의무를 위법성 요소로 보고 이 위법성 요소의 존재를 통해서 위법성을 인지하고 있죠. 이게 뭐에 반하는 겁니까? 인지 근거설이란 통설에 반하게 되는 거죠. 범죄 체계론에 역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현행 범죄론 체계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위법성 요소설입니다. 자, 이 비판 좀 중요합니다. 요즘 출제의 경향이 이 비판이 어느 설에 대한 비판인가를 묻는 문제가 굉장히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자,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견해가 등장했느냐. 자, 이걸 이동시키는 견해가 등장했죠. 자, 위법성 요소였던 보증인 지위와 의무를 구속요건 요소로 이동시키자는 견해가 등장했는데, 그게 바로, 구속요건 요소설입니다. 그래서 지위, 보증인 지위도 구속요건 요소이고, 보증인 의무도 구속요건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구속요건 요소설은, 위법성 요소설에 어떤 문제를 시정했을까요? 쓸데없는 짓을 안 한다는 겁니다. 즉, 보증인 지위와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의 부작위만이 구속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증인 지위와 의무를 갖고 있는 아버지의 부작위만이 살인죄 구속요건에 해당하고 이 보증인 지위나 의무를 갖고 있지 않은 나머지 99명의 사람들의 부작위는 아예 전부 다 구속요건 해당성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요건 해당성이 확대된다는 위법성 요소설의 문제점을 구속요건 요소설은 시정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문제는 시정했는데 새로운 문제를 야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어떤 문제를 야기했느냐? 착오의 문제에서 일관되지 못한 문제를 야기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자, 이게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그 형법은 금지규범과 명령규범으로 되어 있고 명령규범에 담겨있는 의무는 자기 의무라고 하죠. 근데 금지규범에 담겨있는 의무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 살인죄, 살인을 금지하는데 살인을 금지한다는 소리는 어떤 의무를 국민들에게 부과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살인을 해서는 안 되는 의무를 국민들에게 부과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해서는 안 되는 의무가 뭡니까? 부작위 의무죠. 살인을 해서는 안 되는 의무. 그래서 금지 규범 속에 담겨있는 의무는 자기 의무가 아니라 부작위 의무입니다.
달라요. 그래서 명령규범 속에는 자기 의무가 들어있는 것이고 금지규범 속에는 부작위 의무가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이 부작위 의무의 체계적지를 어떻게 보느냐? 통설은 위법성 요소로 봅니다. 그래서 부작위 의무의 체계적지는 위법성 요소인데 이 구성요건 요소는 뭡니까? 자기 의무. 이 자기 의무는 구성요건 요소라는 겁니다. 여기서 벌써 문제가 엿보이죠? 뭡니까? 어쨌건 의무란 점에서 이건 동질의 것인데 동질의 것이라면 체계적 지위가 같아야 되는데 하나는 구성요건 요소이고 하나는 위법성 요소가 됨으로써 일관성이 없다는 문제가 생겨버린 겁니다. 특히 이것이 착오의 경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자, 출제가 집중되는 부분인데 우리 형법상 중요한 착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구성요건적 착오라는 게 있어요. 뭐 사실의 착오라고도 말합니다. 또 하나가 금지 착오라는 게 있습니다. 또 법률의 착오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구성요건과 관련된 착오가 구성요건적 착오고 위법성에 대한 착오가 금지 착오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구성요건의 객관적 요소에 대한 착오가 구성요건적 착오고 위법성에 대한 착오가 금지 착오인데 자, 이 구성요건 요소설에 따르면 자기 의무에 대한 착오는 구성요건에 대한 착오니까 구성요건적 착오가 되어버리고 자, 그 다음에 부작위 의무에 대한 착오는 금지 착오가 된다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즉, 착오라면 똑같이 해결해야 되는데 달리 해결하면서 일관성이 없게 된다는 이런 문제가 생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착오의 경우를 일관되게 해결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들었던 게 바로 구성요건 요소설입니다. 그래서 이 착오의 경우 때문에 이 착오의 경우를 일관되게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이론이 바로 이분설, 이원설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이건 보증인 지위와 보증인 의무를 둘러 나누어서 이해하자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보증인 지위는 구성요건 요소로 보면서 이 보증인 의무는 이건 위법성 요소로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증인 의무를 이 자기 의무를 위법성 요소로 보면서 부자기 의무도 위법성 요소이고 자기 의무도 위법성 요소이고 따라서 의무에 대한 착오라면 자기 의무에 대한 착오이든지 부자기 의무에 대한 착오이든지 전부 금지 착오로 일관되게 규율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착오의 경우를 일관되게 규율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바로 이분설, 이원설이 되는 겁니다. 또 다음에 이 현에는 보증인 지위는 구성요건 요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증인 지위를 구성요건 요소라고 봄으로써 그 아버지의 지위를 구성요건 요소로 봄으로써 이 보증인 지위를 갖고 있지 않은 자의 부자기는 구성요건 해당성을 부정해버립니다. 그래서 구성요건 해당성이 확대된다는 위법성 요소설의 문제점을 시정하게 된 것이고 또 그다음에 의무에 대한 착오를 전부 일관되게 해결함으로써 구성요건 요소설의 문제점도 시정을 하게 된 겁니다. 이런 점에서 요 이분설이 현재 통설적 입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통설의 입장에서 여기 뭐가 여기 출제가 집중되느냐? 착오가 무엇에 대한 착오냐는 겁니다. 즉, 어떤 착오 문제가 나오는데, 그것이, 보증인 지위에 대한 착오라면은 구성요건적 착오가 되고, 그러나, 보증인 의무에 대한 착오라면 금지 착오가 된다는 겁니다. 아직 우리가 구성요건적 착오와 금지 착오를 배우지 않아서 그러는데, 법적 효과가 다릅니다. 구성요건적 착오라면 고의가 조각됩니다. 자, 고의가 부정되는 소리고, 따라서 고의범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소리고, 근데 이제 과실이 있다면 과실범으로는 처벌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금지 착오라면은 고의는 조각되지 않습니다. 자, 고의가 조각 안 되는 소리는 고의가 인정된다는 소리죠.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이 조각됩니다. 그 책임이 부정돼서 무죄가 될 뿐입니다. 그냥 무조건 무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정당 이유가 있을 때 책임이 조각돼서 무죄가 되고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책임은 조각되지 않고 고의범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거기 보면 이제 그 케이스 문제가 나와 있죠. 입법고시하고 행정고시에 나왔던 문제인데, 이것이 최근에는 사법시험에 안 나왔어요. 앞으로 출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논점입니다. 자, 먼저 그 입법고시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가물의 양부이다. 어느 날 갑이 집에 와보니 을이 연탄가스를 맞다 혼수 상태에 있었다. 갑은 그대로 두면 을이 사망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자신은 양부인이 을을 구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하여 방치하여 사망케 하였다. 자, 엄격 책임자. 이건 통설을 말하는 것이고, 자, 이분설을 이해할 때 갑의 죄책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엄격책임의 통도는 아니에요. 제가 말 통도라는 것은 책임설, 아까 말씀드린 그 금지 착오의 경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책임이 조각된다는 그 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말하는 거고, 자, 이분설이 열 때 갑의 주책이 어떻게 되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 갑은 여기서 뭔가 착오를 한 게 있습니다. 자, 보증인 지위를 착오했습니까? 보증인 의무를 착오했습니까? 자, 둘째 쪽 후단 보시면 자신은 양부이니, 자신이 양아버지란 사실은 정확히 알았죠. 자, 양아버지란 사실에 대해서는 착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아버지도 법적으로 아버지죠. 아버지로서의 지위에 대해서는 착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분설에 따르면 이 지위의 체계적 지위는 뭡니까? 구성요건 요소입니다. 자, 근데 이 지위는 착오하지 않았으니까 이 사안은 구성요건적 착오가 아니죠. 그렇죠? 그럼 뭡니까? 의무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 아들을 구할 의무가 없다. 자, 양아버지도 법적으로 아버지고, 아버지라면 당연히 구할 의무가 있죠. 구할 의무가 있는데 없다. 이게 뭡니까? 의무에 대한 착오입니다. 자기 의무가 있는데 없다고 착오했다는 거죠. 따라서 이 착오는 이분설에 따르면 금지 착오가 되고, 자, 이 착오에 정당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죠. 그럼 뭡니까? 정당 이유가 없다면 책임은 조각되지 않고 책임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부작에 의한 그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건 의무에 대한 착오입니다. 자, 유사한 문제가 그 행정구제도 나왔는데 그 밑에 케이스입니다. 보세요. 그럼 자신의 아들이 익사하는 것을 보았으나 의리 아닌 다른 아이인 줄 알고 남의 자식을 구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하여 구제하지 않았다. 자, 이 분설에 따를 때 가해의 죄책이 뭐냐는 겁니다. 자기 아이입니다. 남의 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걸 구하지 않았어요. 자, 보증인 지위를 착오했습니까? 아니면 보증인 의무를 착오했습니까? 자, 그 아이는 자기 아이죠. 자기 아이란 말은 뭡니까? 나는, 자, 갑은 저 아이의 아버지인 겁니다. 즉, 보증인 지위를 갖고 있는데 아버지로서 지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아이가 아니다. 즉 나는 저 아이의 아버지가 아니다라고 보증인 지위가 없다고 잘못 생각한 거죠. 이것은 보증인 지위에 대한 착오죠. 아버지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건 보증인 지위에 대한 착오. 이 보증인 지위에 관한 착오는 이분설에 따르면 구성요건적 착오가 되고 따로 뭡니까? 살인의 고의가 조각되고 과실이 있다면 이 아버지는 과실치사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자, 그건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케이스 두 개를 완벽하게 소화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렇게 반복해서 출제가 됩니다. 사실 오늘 케이스도 이와 관련된 것이었는데 좀 시간적으로 우리가 보긴 좀 어렵겠네요. 그래서 그건 내일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설과 관련해서 이 착오의 문제 내일 케이스 시간에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좀 늦었는데요. 오늘 여기까지만 보고요. 나머지 내용들 또 내일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부작용을 볼 때는 항상 동치성, 그 다음에 자기 의무, 이걸 머릿속에서 떠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그 관점에서 그 내용을 보셔야만 정확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뵙기로 하죠. 자, 안녕히 가세요.